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이제 뒷부분 시대 근대 파트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 파트를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시기로 조금 있으면 뒤쪽에서 다룰 거예요. 일제강점기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부분부터 나옵니다. 실제로는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그 조약부터가 우리가 원해서 맺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약부터를 우리는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 어떤 단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근대라고 하는 이 시기가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특징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던 시기죠. 우리가 시대 구별을 했을 때 고대가 있고 또 중세가 있고 그리고 근대, 현대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렇게 시기 구분을 다르게 한다는 거는 이전 시대랑은 뭔가 다른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대라고 하는 시대는 우리한테만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서구 열강 쪽에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흐름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한테도 당연히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올 것이고 비단 일본의 침략이라든지 서구 열강이 들어오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어도 이미 우리 안쪽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 시점 속에서 근대 시기에 있었던 변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발전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일본을 막으려고 했었던 이 국가적인 혹은 국가적인 것부터 가장 아랫 단계까지의 어떤 시도가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하고 대한제국을 알아볼 건데요. 보통은 조선시대가 있고 일제강점기를 바로 이제 넘어가서 기억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많이 배우는데 실제로 지금은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 근간의 골격이 되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요. 너무 짧게 유지가 되어서 예전에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으셨을 텐데 요즘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대한제국에서 글자 하나만 바꾸면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독립협회, 독립신문, 그리고 만민공동의 독립문, 대한제국, 황구단, 대한국국제 이 키워드 또 기억해 주시고 독립협회부터 보겠습니다. 독립협회. 자, 독립신문의 창간이 나오는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인데 독립협회가 활동했었던 시기가 이 뒤에 연결된 대한제국이 나오는 시점이랑 좀 맞물려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선은 신문부터가 등장을 좀 하는 부분인데 이 언론을 만든다고 하는 거가 되게 필요한 일이긴 하죠.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지금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일본의 어떤 침략 행위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고 이걸 또 외국에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일단 그 정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신정변은 이제 실패를 했죠. 앞선 부분에서 갑신정변 실패를 하고 나서 미국으로 어렵게 망명을 갔었던 서재필 기억이 나실 텐데 서재필이 귀국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요청을 한 거예요. 고종이 요청을 해서 이런 민간 신문 언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미국인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인 서재필로서 귀국을 해서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요청을 받은 거죠. 여러 가지 개인사를 두고 보자면 서재필이 여기에 올 이유가 전혀 없었겠지만 뭐 이 사람이 어떤 결심으로 들어왔는지는 서재필 본인만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도 갑신정변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를 좀 잘 살게 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생활을 나아지게 하려고 시도했었던 사람이니까 그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도우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고종이 되게 싫었을 수 있고 이 국가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백성은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건데 여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이런 정보를 일반인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글을 읽을 줄 아는 식자층은 한정돼 있고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이 언론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의 관여를 받지 않고서 정보를 제작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서구 세계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제 독립신문의 창간인데 조선 사람이 이걸 맡아서 하면 당연히 일본이 뭐라고 참견을 할 테니까 우리나라 내정 상황에도 좀 밝게 기울여 줄 수 있으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터치할 수 없는
이거는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재필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독립신문이 창간이 됩니다. 그래서 배경을 쭉 보고 있으면 이 독립신문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이름을 본따 가지고 요 협회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아관파천이라는 것도 진행이 되잖아요. 을미사변 이후에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었던 아관파천이 있었는데, 고종을 1년 정도 신변을 보호를 해주다 보니까 러시아가 갖고 있는 이권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러시아도 그냥 보호해준 게 아니라 고종을 데리고 있는 동안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때 약간 위쪽에 압록강 그쪽에 산림 채굴권 같은 거, 벌채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고, 러시아만 그런 걸 가져가게 두지 않겠죠?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서구 열강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권을 뭐 누구는 금광을 가져간다, 누구 은광을 가져간다 이러면서 엄청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하다못해 일본 사람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사실 똑같죠. 우리한테 뭐 뜯어먹을 거 있나 하고 와서 이 하이에나 떼들처럼 가져가는 요런 침략자들인 거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반감이 엄청 심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 독립신문사 사장으로 들어왔었던 서재필하고 그리고 윤치호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지금 너무 우리가 자주권도 없고 독립된 국가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요 협회를 창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협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거는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문제가 있어라고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의견을 모아서 그게 대표자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런 걸로 뭔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망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좀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봤어요. 보통 계몽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금은 모두가 초중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전부 다 성인이 되면서 저절로 알게 되지만, 옛날엔 그런 기본 교육조차도 다 공유하지 않았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좀 티칭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단체가 이 독립협회입니다. 서재필에 대한 이 기출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 기출된 자료인데, 자,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의사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들어가 살고 있다가 이 정부 요청으로 다시 조선에 돌아와서 독립신문도 창간을 하고 개화파 지식인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뭐 좀 이제 바꿔보자. 왜냐면 서재필은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있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혜택받고 살 수 있는가를 보고 왔어요. 미국에서. 하다못해 완전 이방인이었던 본인도 일단 미국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의사까지 된 거잖아요. 공부도 하고.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는 미국의 사람들, 미국 국민들이 부럽기도 하고, 이런 거가 우리나라에 안착하면 좋을 텐데 이 생각을 했겠죠. 누구보다도 이걸 뚜렷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왜 이 협회가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들이 하려고 한 건 뭐예요?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네도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서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권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알려주고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활동을 하는 거죠. 별표 3개 달려있는 거 저거 볼게요.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가 뭐냐면 근대적으로 민중 집회를 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모여있으면 폭도라고 했겠죠. 그런데 공개적인 광장에 사람들을 모아서 연설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 중에 좋은 게 있으면 추려가지고 정부 쪽으로 대표 의견을 제출도 하는, 그래서 토론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신선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앞선 시점에 갑오개혁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신분제는 폐지됐거든요. 물론 관습적으로는 여전히 남아있긴 했지만 그 500년 넘게 갖고 있던 게 한꺼번에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없어졌어요. 누구나 연단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요. 뭐 양반만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야말로
어쨌거나 지금 사회적인 차별이 아직 남아 있어도 우리 다 동등한 관계니까 누구든 와서 내 의견을 전달을 하고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연설하고 그런 경험을 여기서 한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무슨 공공의 장만 만들어주고 빠진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실제 성과도 있었죠. 여기 밑에 보면 우리나라의 이권, 이때 서구 열강들이 엄청 여기저기서 빼먹고 있었거든요. 특히 고종을 보호하고 있었던 러시아. 여기저기 달라고 하는 거 되게 많죠. 그 중에 하나를 좌절시키는 역할을 이 독립협회 활동으로 해냅니다. 어떤 거라냐면 러시아가 가져가다 못해서 이제 뭘 달라고 그러냐면 절영도라고 하는 데에다가 조차지를 요구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석탄 창고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석탄 창고를 만들 수 있게 부산 있죠, 부산. 부산에 가면 영도다리라고 있어요. 그쪽에 절영도라고 섬이 있거든요. 거기서 영도다리가 나온 건데 여기다가 석탄기지 만들 땅을 좀 빌려줘라. 근데 말이 이게 빌려주는 거지 가져가는 거죠, 땅을. 영역을 그쪽에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빌려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절영도조차 거부해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무슨 재정 고문을 보낸다 그러고 군사 교관을 보낸다는데 이거야말로 내정 간섭이지 뭐냐. 철수해라. 이런 거를 요구를 해서 결국에는 절영도조차 요구를 저지는 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강렬한 의사를 전달을 하고 실제로 이게 반영이 되는데 성공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만민공동회가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관민공동회가 돼요. 관민공동회는 뭐냐면 일반인들만 모여서 했던 게 만민공동회라면 이제 정부에 소속된 관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게 관과 민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관민공동회고요. 여기서 뭘 하냐면 그동안에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실제로 실행을 해야만 하는 것들, 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이런 거를 모아서 헌의 6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결의를 하고 고종한테 오케이까지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모여서 얘기만 하다가 사라진다가 이제 아닌 거예요. 정치 활동으로 나온 거죠, 이게. 모여서 의견을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와서 이게 반영이 되고 실제로 나라의 이권을 지켜내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경험을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헌의 6조라고 하는 게 결의가 됐고 고종이 여기에 오케이도 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헌의 6조에 황제권이 보장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종도 여기서는 오케이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서 자주민권, 자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참정권, 정치에 누구나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들인데 그런 개념이 여기서 솔솔 피어오르게 돼요. 당연히 이 독립협회의 활동은 민중계몽운동이죠. 계몽이 뭐냐면 꿈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인데 보통 우리가 무지몽매한 백성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꿈을 꾸는 것처럼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건데 이 꿈에서 깨가지고 현실 세계로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모두에게 공유를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 우리는 우리나라의 권한을 맡기거나 저당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독립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이거 모금 활동을 통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문도 세우고 그 근처에다가 독립관이라는 것도 세웁니다. 여기에 자료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독립문이 아직 있죠. 이때 만들어진 그 버전의 독립문이 위치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그 지하철역 3호선에 보면은 아예 지하철역 이름에 있죠. 독립문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서대문연구소 역사관 있는 곳인데 그 독립광장의 한 켠에 그 문이 지금 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왜 그 자리를 골랐냐면 예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사신 오면은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신 맞이하면서 파티해주고 했던 그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왕이 나와가지고 맞이해주고 이렇게 사신들 대접하는 환영해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4대의 흔적이 되는 그런 게 딱 거기 있었거든요.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이 문 이름 자체가 은혜에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 은혜에? 중국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은문 자리를 헐어서 독립문을 세우고 그 뒤에 이 사신단을 접대했었던 모화관이라는 이 장소를 이제 독립관으로 바꿔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중국에 종속되지도 않을 거고 큰 테두리에서는 어떤 나라한테도 이런 식으로 종속되고 싶지 않다라는 뜻에 스스로 일어선다라는 뜻으로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의 활동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실제로 가시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만들어진 건축물들이고 토론회, 강연회 이런 걸 끊임없이 개최를 해서 지식, 교양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독립협회가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활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활동들인데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는 꽤나 중요하게 나오니까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지금 저거는 백성 쪽이잖아요. 정부는 어떻게 바뀌냐면 고조인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지금 아관파천 해가지고 남의 나라 공사관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변의 위협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 가서 1년 내내 거기를 청와대처럼 쓴다고 하면은 사람들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경복궁으로 가라고 막 상소가 빗발쳤는데 또 고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명성황후가 죽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또 거기 가면 나도 죽을 수도 있고 내 아들도 죽을 수도 있고 안전하지가 않다고 판단을 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에 마냥 있을 수도 없고요. 점점 러시아도 선을 넘는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대로 갔다가는 일본한테 모든 걸 다 뺏길 것 같고 고민 엄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힘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군가의 보호를 조금 받아야 된다.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뭘 하냐면 국가 시스템을 조금 바꿉니다.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종의 마지막 발버둥에 해당하는 그 시점인데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이제 바꾸면서 어떻게든 버틸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국민들은 빨리 다시 돌아가라고 하죠. 경복궁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자, 아관파천한 지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서 경복궁으로는 못 가죠. 바로 옆에 창덕궁, 창경궁으로도 못 갑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경운궁으로 갑니다. 오늘날의 덕수궁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로 환궁을 해가지고 국호를 바꿉니다. 거기 그 덕수궁 앞쪽에 환구단이라는 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단이에요.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 대한제국으로 국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연호도 사용하는 게 보여요. 대한제국이 생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덕수궁 앞쪽에 환구단 자리가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진의 건축이 전부 남아있는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이렇게 삿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축이 환구단인데요. 이 환구단 본체는 지금 없어요. 이 본체 자리에는 호텔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없는데 요 옆에 황궁우라고 하는 부속 건축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황궁우 공원, 황구단 공원 이렇게 부르는 장소가 모 호텔 앞쪽 잔디 광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확인을 실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구단의 사진이나 자료가 이렇게 서브로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뭔가 대한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나라를 한번 이름을 바꿨습니다. 고종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고종 생각에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 정도로 국력을 신장시키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연호를 광무라고 하는 것부터가 힘을 키우겠다. 힘을 키워서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 이런 의도가 지금 여기에 다분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종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고종에 했었던 그 여러 가지 시도를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이랑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런 거 섞어가지고 물어보는 거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할게요. 광무개혁.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됐었던 고종이 어떤 개혁을 했는가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고종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확실히 인지는 하고 있어요. 일본이 옛날에 우리보다 못 살다가 어느 틈엔가 우리를 추월해 버렸죠. 우리보다 뭘 먼저 해서? 우리보다 개방 먼저 해가지고 근대화를 먼저 해서 과학과 군사 기술 같은 거의 발전이 우리보다 훌쩍 넘겨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이런 군사력에 대한 부분을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렇지만 완전히 서구 열강처럼 모든 정신적인 개조까지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지금의 우리의 시스템을 어떻게든 유지는 하면서 기술만 들여와가지고 좀 이렇게 부강해지는 방법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런 걸 컨셉으로 광무개혁을 해요. 그래서 이 컨셉을 사자성어로 딱 축약을 해본다면 구본신참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제도를 구제도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 그러니까 메인 뼈대는 크게 바꾸지 않고 코어는 그대로 두고 주변의 소프트웨어만 지금 바꿔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분히 복고적인데, 그러니까 이미 대한제국이라는 명칭부터 되게 복고적이잖아요. 황제가 등장을 하는 시점이 다른 나라는 지금 다 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신분제도 지금 우리도 신분제도도 없앴는데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는 없다고 했으면서 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좀 역행을 한 거기는 하죠. 뭐가 앞뒤가 안 맞기는 해요. 그래서 복고적인 성향으로 조금씩 개혁을 해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만. 근데 그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죠. 일단 컨셉은 이래요. 그래서 일단 뭘 하냐면 우선 이 모든 걸 진행하려면 자기한테 막강한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흔들리지 않고 막강한 권력을 구축을 하고 있으면 서구 열강의 대표자들하고도 좀 대등하게 거래를 하면서 이제 보호를 받거나 이제 취할 건 취하고 그 뺏기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래서 대한국 국제라는 걸 반포하는 게 보기로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룰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왕이 있었던 국가에서 황제로 넘어가면 뭔가 룰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한제국은 전제정치 국가다. 황제가 그냥 최고, 짱.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황제권이 엄청나게 막강한 제한도 없다. 이거부터가 좀 역행이긴 한데, 그쵸? 이제 이런 제도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거꾸로 황제 국가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황제권은 무한하다. 이런 걸 강조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시스템은 변신하고 있는 근대적인 제도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는 또 이 황제국가 거가 아니고 다른 데 거가 막 들어와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일단은 새로운 국가를 이렇게 바꾸고 새롭게 뭔가 개혁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요. 제도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걷어들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확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하냐면 가장 큰 문제 덩어리기도 했었던 그 토지 제도에 또 손을 댑니다. 나름 교정도 하고 국고를 좀 든든히 하고 이런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양지아문이라고 하는 이 관청을 중앙행정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그 땅 문서 있죠. 땅 문서를 발행을 하는 근대적으로 그런 작업을 실시를 합니다. 자, 지계아문이라는 걸 설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양지아문은 자 땅을 갖고 있는 그 제도가 옛날에 세금 걷었던 그 제도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근대적인 땅 제도로 지금 일단 토지 제도를 바꾼 다음에 그리고 지계아문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자 그러면 이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토지 증명서 땅 문서를 이제 현대 버전으로 근대 버전으로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땅 문서인 지계를 발급을 합니다. 지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계라는 걸 발급했었던 시기는 대한제국 시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딱 4년 정도 발행이 되다가 중단됩니다. 왜냐면 1901년부터 요 관청을 설치하고 요걸 발급을 하다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전쟁터 되는 바람에 요 발급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게 발급이 됐는데 광무개혁을 추진했었던 초반 부분에 살짝 만들어지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요 지계라고 하는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황제의 권한은 막강하다. 군사권이 막강해야 황제권이 막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제의 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 밑으로 바로 직속으로 들어와 있는 군부대, 원수부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이미 이 부 이름에서부터 그게 나오죠. 우리가 뭐 국가의 대표자를 국가 원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강한 황제의 권한을 군사력으로 더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고종 생각에는 근대적인 개혁을 하려면 이 개혁을 실행할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 인재들이 나오려면 그냥 나오진 않겠죠. 이렇게 가르쳐야 나오죠.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거 되게 중요해.
교육기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공재활, 맹재활만 가르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거 하는 애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실업학교, 상공학교도 만들고 기술교육기관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땅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양전사업이나 직위발급도 우리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가 자꾸 뭐 저령도 조차지 뭐 이런 거 달라 그러고 그 앞에서 우리의 땅을 침범하는 세력들이 지금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싹 정리를 해서 이게 우리 거라는 거를 좀 공고히 해놔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뭘 하냐면 북간도 지역으로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간도 관리사도 파견을 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케어를 해주겠다는 액션이에요. 간도 관리사라는 것도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요게 가끔 선지로 나와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을 시키고 독도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대목이 여기에 이 칙령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사료로.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제국에서 뭘 하려고 했는지를 보시고 이 대한제국에서 추구했었던 광무개혁이 어떤 성격인지를 보고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앞에 나오는 다른 개혁들하고 꼭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문제로 출제가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1번부터 볼게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곳 종로에서는 이 가라고 하는 단체가 관민공동회를 열고 있다. 정부 관료와 학생,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헌의 6조를 올리기로 했다. 일반인들하고 정부 관리가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하고 있네요. 이거 했던 거는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자, 그러면 독립협회의 활동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광해원을 설립하였다. 최초의 근대식 의료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독립협회가 한 게 아니고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건의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태극서관을 운영하는 거는 요거는 독립협회가 아니고 신민회가 하는 활동이죠. 신민회.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으셨지만 독립문 건설을 주도하였다. 그쵸? 독립문 건설, 독립관 건설 요거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요 3번이 답이고요.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거는 신한청년당이라고 있어요. 신한청년당. 그거 나중에 한번 또 나올 겁니다.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2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것은 민중을 계몽하자 이 단체의 활동, 독립신문이 발행되고 널리 읽히는 장면, 서재필, 수백 명이 모인 토론회 장면, 빔 프로젝터로 실감나게 표현을 했다. 토론회 장면, 만민공동회도 있고 실제로 강연회, 토론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죠. 어디에서? 독립협회에서. 이런 것들 읽고 이거 독립협회인 거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활동들이 좀 들어가 있네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은 배우는 그런 단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번으로 독립협회를 찾아주실게요. 3번 보겠습니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은궁으로 돌아와서 덕수궁이죠. 황제로 즉위하고 국호를 뭘로 선포한 다음에 사용한 어세, 도장입니다. 이거 뭐겠어요? 이 경원궁으로 돌아와서 황제가 되고 나서 국가 이름 바꾸죠? 대한제국입니다.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걸로 맞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 정답이죠. 지게라고 하는 근대식 땅 문서를 발행했었던 시기는 딱 요 시기밖에 없어요. 지게 아문이라는 거 설치해가지고 발급을 했었죠. 러일전쟁 발발로 중단되기까지. 1번이 답이고요. 척화비가 건립되는 거는 고종 초반이죠. 흥선대원군 때 그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척화비를 건립을 하는 거고, 유경고건이 설립이 되는 거는 요거 고종 황제가 되기 이전에 고종이 청년기 때 초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로 합니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897년 고종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다. 고종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래요. 덕수궁에 환궁한 다음에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요 장소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서 나 이제 황제가 되고 우리 국가 이름 요렇게 합니다 라고 바꾸는 그런 의식을 했었죠. 이거 환구단입니다. 환구단. 지금 환구단 본체는 없어지고 부속 건물만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구단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건 원래 조선의 왕과 왕비 제사 지내는 그 장소고요. 종묘. 광해원은 현재 요 최초의 장소는 연세대학교 안쪽에 이 유적이 남아있기는 한데 근대식 처음에 병원으로 출발했었던 곳이고 사직단은 종묘가 세워질 때 초반에 같이 세워졌었던 그래서 이제 곡식의 신과 땅의 신에게 그 제사 지내는 사직단이 있었죠. 종묘하고 사직단은 같은 시기에 조선 초반에 세워진 제사 시설입니다. 그래서 4번의 환구단으로 정답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게 뭔가 잘 안 됐으니까 일제강점기가 됐겠죠. 대한제국은 한 13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라의 권한은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이것을 국권 피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권이 피탈되는 과정에서 가만히 뺏긴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안 뺏기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지만 잘 안 된 거죠. 너무나 압도적인 무력의 차이와 그 주변의 서구 열강들도 본인들의 어떤 이권만 지키면 된다 주의였기 때문에 전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게 되는 식민지 상태가 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때 당시 상황이랑 같이 볼게요. 자, 대한제국을 둘러싼 러일 갈등이 뭐냐? 우리가 대한제국을 만들고 했을 때 처음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대한제국 만들고 그 뒤에도 러시아랑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한테서 가져갈 건 최대한 가져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영향력을 점점 확대를 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할수록 일본은 지금 되게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러시아 때문에 이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얻었던 요동반도도 다시 이제 뺏기고 막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일본은 러시아가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이 둘은 언제 붙느냐의 문제만 있었어요.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결국에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인천에서 러시아 함대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한반도와 우리하고 만주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우리는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국권 피탈 과정이에요. 여기 우리는 딸려 들어가서 피해만 입었으니까. 전쟁 자체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본격적인 전쟁을 발발하기 전에 일본이 우리한테 억지로 이런 조약을 맺게 해요.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거를 억지로 체결을 하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이제 고종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재빠르게 뭘 하냐면 국외 중립선언을 해요. 우리는 러시아 편도 안 들 거고 일본 편도 들지 않을 거다. 우리 중립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중립이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땅에서 전쟁이 지금 나고 있고 우리는 이 깍두기라고 하는 이 중간 단계는 이거는 힘이 세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도 안 들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 둘을 아우르는 힘이 얘한테 있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고종이 이렇게 국외 중립선언을 했지만 무시합니다. 무시. 가볍게 무시하고 이 조약의 한일 의정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군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한제국 내부의 영토에서 군사적인 요지 그리고 기타 등등의 시설 사용할 수 있다. 너희는 우리한테 제공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전혀 원했던 바가 아니에요. 이게 체결되는 거예요. 이 한일 의정서가 맺어지면서 일본의 군부대가 대거 들어온 땅이 오늘날의 그 용산입니다. 용산이랑 신용산 일대 그때 이제 군부대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피해를 입어요. 원래부터 거기에 대대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내쫓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군인들이 머무는 땅으로 점점점 용산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전쟁이 발발했는데 일본은 사실 전쟁 준비를 꽤나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점점 우세가 어느 쪽으로 되냐면 다들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유리한 쪽으로 전쟁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이 되면 러일 전쟁 중에 전세가 일본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이길 것 같은 흐름으로 지금 돌아가게 되니까 냅다 또 무슨 조약을 강제로 체결을 해요. 이게 1차
조선과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협약을 공식적으로 맺는다. 국가와 국가 간의 서류라고 공식적으로 1차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게 러일 전쟁 도중에 아직 안 끝났을 때 맺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는 약식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문 정치를 당하게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권을 서서히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외교 고문을 우리가 파견해 줄게. 그 고문에 맞춰서 이 외교를 하도록 해라 하면서 친일 외국인이었던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오고요. 우리나라 그 경제권을 또 장악하기 위해서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메가타가 나중에 우리나라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거 하면서 한국의 경제권을 가져가려고 하죠.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 정치를 하게 되고요. 해외에 있었던 원래 우리 한국 공사관들을 철수시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외교한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결국은 우리의 외교권이 이미 빼앗기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문서화돼서 등장을 한 게 나중에 을사늑약인 거죠. 그렇게 요게 이제 맺어지게 되고요. 당연히 우린 여기에 동의를 한 적은 없어요. 다들 몹시 분노했었던 협약이 요건데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얼레벌레 이걸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밑으로 보면 러일 전쟁이 사실 그걸 들여다보면 일본이 깨끗하게 이겼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 일본의 사상자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일본이 우세하다고는 했지만 러시아도 타격이 있고 일본도 타격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일본이 이겼다면 이긴 건데 얘도 지금 만신창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이겼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전쟁을 주변에 지켜보던 서구 열강들이 어찌 보면 일본의 침략과 전쟁 행위잖아요.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까. 그걸 또 우리 땅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꿎은 우리의 이권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이건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일본의 침략 행위가 맞는데 서구 열강들이 이거를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그냥 지켜보면서 뭘 했냐면 가장 강대국에 속했던 두 국가가 일본의 이런 행위를 눈 감아주고 오히려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여요. 미국이 일본과 그때 어떤 관계였냐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몰래 체결을 해서 미국도 이때 식민지가 있었거든요. 미국의 필리핀 지배, 자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는 거야 라고 서로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는 이거 침략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영국이랑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자, 영국은 또 어디로 가 있어요? 인도 진출해 있잖아요. 인도. 여기도 다 제국주의 국가예요. 다 제국주의 국가였고 영국이 인도 지배하는 거 인정해 주는 거죠.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고 일본은 또 한반도를 지배한다. 그걸 또 영국도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신들의 식민지를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서로의 지배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자기네들끼리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편을 들어서 이들이 남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는 거는 불법이야.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해버리면 미국도 필리핀 식민지 지배하면 안 되고 영국도 인도에 들어가면 안 되죠. 서로 다 식민지가 있는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의 편에 서면서 러일 전쟁이 종료가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미국이 해줍니다. 포츠머스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이 종식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츠머스 항에서 맺어진 이 조약은 이거 미국 항구거든요. 이쪽에서 제3국가에서 요거를 이제 중단하는 이 협약을 여기서 맺은 거죠. 이거는 중간에 미국이 조율을 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승리로 이걸 점찍게 되고요. 러시아랑 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여기에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한반도는 일본이 이권을 갖는다. 이걸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최악의 결과가 떨어진 거예요. 영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떨어지게 된 거고요. 우리 편 아무도 없어요. 우리 편 아무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나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제 눈치 볼 게 없잖아요. 눈치 볼 거 없이 거리낄 것 없이 을사늑약을 체결을 해버립니다. 덕수궁의 중명전에서 고종이 끝까지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이 오케이 없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게 됩니다.
그 장관 5명이 대신 그 서명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을사오적이라고도 하죠. 이 내용인 즉슨 통감부 설치하겠다. 그래서 연약한 대한제국 이제 우리가 보호해줄게. 통감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너네는 이제 외교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을 통해서만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맺는 거야 라고 외교권을 빼앗아 갑니다. 실제로는 이게 되는 거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망한 거나 똑같아요. 이제 주권을 잃어버린 거나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통감부가 설치됐을 때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거의 만고의 역적 같은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당연히 이거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심하게 받습니다. 저항을 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인데 내가 결국에는 나라를 못 지키고 이 꼴을 보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결로 이제 이거를 저항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영환, 조병세 등등등 자결을 해서 항거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 을사늑약에 사인하고 오케이한 이 을사오적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암살 시도가 벌어지게 됩니다. 나철과 오기오라는 사람들이 자신해라는 걸 조직을 해서 이 을사오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처단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켰었던 사건이니까. 그리고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인이 이 우리나라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경공원의 교사로 들어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종이랑 상당한 어떤 친밀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종이 헐버트를 몰래 미국으로 보내서 을사늑약은 무효하다는 걸 좀 어필을 해줘라 미국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탁은 했는데 소용없죠. 이미 가스라 테포트 밀약을 지금 맺은 상태니까 헐버트가 와서 뭐라고 한다 한들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스르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마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을사늑약이 불법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이거는 이래이래해서 불법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을사늑약이 무효인 점이 왜 중요하냐? 을사늑약이 무효면 이거 다음에 맺어진 우리와 일본 사이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효죠. 단추를 첫 번째 잘못 꼈잖아요. 이게 불법인데 어떻게 그 뒤에 맺어진 조약이 그 똑같은 얘네들이 말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게 아니죠. 이게 불법인 거는 뒤에 줄을 불법이에요. 우리는 고종이 퇴위당한 적이 없고 이제 양위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군대 해산도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한일 합병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거기에 출발점으로 꼽히는 게 을사늑약입니다. 가끔 보조자료로 나오는 사람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를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많이 증언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을사늑약이 억울하게 체결되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고종이라면 가만히 있겠나요? 너무 억울하죠. 나는 끝까지 도장 안 찍었는데 난 끝까지 비준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체결이 됐다라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종의 나라를 팔았다고도 하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고종이라고 마음이 온전치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힘이 너무 없으니까 일본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뭔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 좋은 짓을 나쁜 짓을 우리의 의사랑 상관없이 하고 있다는 거를 서구 열강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전달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않을까라는 다분히 이걸 뭐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순수하고 정의로움에 기대려고 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국제정세에 어두웠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미 미국이나 영국이 왜 저거를 묵인하는지를 좀 근본적으로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비단 미국이나 영국뿐만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 누군가는 어느 나라에서는 이거의 부당함에 귀를 기울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자리를 계속 기다리고 노리고 있다가 1907년에 을사늑약이 맺어지고 한 2년쯤 지나는 시점에 어떤 소식을 접수를 하게 돼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걸 한다는 거죠. 여기에 온갖 국가들의 외교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평화회의를 한다. 주제가 너무 좋잖아요. 만국평화회의. 여기에서라면 억지로 식민 통치를 벌이려고 하고 있는 일본의 만행을 여기서 다 드러내고 우리가 뭔가 도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하는 거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몰래 이제 자기의 이런 생각을 전달해줄 밀사를 3명을 뽑아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라고 하는 외교관 3명을 뽑아가지고 밀사를 보냅니다. 이게 헤이그 특사입니다. 엄청 돌아서 일본의 추적을 피해가지고 헤이그 특사로 파견을 했는데 우리는 도착은 했는데 들어가지는 못했죠. 이미 회의장 안쪽에 우리나라 겸 일본 대표가 들어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입구에서 제지를 당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이 우리 기준에서는 무효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이미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 넘겼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준 열사가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연설도 하고 막 이렇게 서신도 뿌리고 했었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니까 일본이 고종을 상당히 압박을 해요. 국제적으로 일본을 되게 망신을 줬다는 거죠. 이런 짓을 몰래 꾸몄어 네가.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엄청 화를 냈다고 되어 있고 근데 고종이 뭘 하려고 했었냐면 그러면 나는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조금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대리청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리청정은 잠깐만 임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게 자기 아들한테 잠깐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 당분간 자숙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 대리청정하겠다는 그 내용을 일본이 아예 그냥 물려주겠다, 양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고종도 동의한 바가 없고 순종도 동의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퇴위를 당하게 되는 거죠. 황제가 쫓겨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을 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과 순종은 여기에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양위식에 보이콧을 해요. 안 나갔어요. 그 양위식 현장에 그 디데이에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게 체결이 그게 행위가 집행이 돼요. 아무도 없는데 당사자들이 없는데 그냥 그 양위 조서를 각자의 자리에서 읽고 올려놓는 방식으로 양위식이 끝나 버립니다. 결국엔 나중에 순종이 억지로 황제로 등극을 해서 양위식도 또 치르게 돼요. 등극식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순종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이제 막 갓 입문한 사람이고 고종처럼 노련한 정치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을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협박 비스무리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고종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순종을 압박을 해서 새로운 협약을 강제로 체결을 합니다. 러일 전쟁 도중에 우리가 한일 1차 협약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2번째로 새로운 협약을 맺는다. 그게 1907년에 맺었던 건데 통감의 내정 간섭이 더 깊숙하게 들어오고요. 여기에 무슨 보험 조약처럼 밑에 부속 조약을 타타타타 맺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대한제국의 부서 곳곳에다가 일본인 관리를 구석구석에 이제 좀 더 촘촘하게 파견을 해요. 그 전까지는 통감이 파견돼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했다면은 통감과 외교 고문만 들어왔다면 이제는 구석구석에 일본인 관리자가 들어온 거죠. 차관 정치를 합니다. 조금 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와서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너네는 우리의 보호를 받으면 돼. 너네 자체 군대가 필요 없단다. 낭비다 낭비. 이거 해산시켜라. 그래서 강제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게 이게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을사늑약이 불법적으로 체결이 되어서 헤이그 특사를 그 다음에 고종이 보냈는데 실패를 하죠. 그래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순종이 등극을 해요. 억지로 등극한 순종을 협박해서 새로운 조약을 맺는 것이 한일 신협약이고요. 이 내용 중에서 군대 해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망의 이 마지막 이 8번에 보시면 사실은 이 사이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1909년에도 자 우리 지금 군대 해산됐죠? 군대 해산되고 나서 아직 경찰이나 사법권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1909년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씩 팔다리를 잘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을 뚫어버리는 게 이제 요거죠. 1910년에 한일 병합조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데라우치 통감이랑 총리 대신 이완용이 체결을 하는 거죠. 이완용이 만고의 역적이 되는 순간이죠. 이완용이 여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의 국권은 일본이 억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감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걸 총괄하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데라우치가 통감으로 넘어왔었던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으로 임명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데라우치라는 사람 우리나라 문화재도 엄청 많이 훔쳐간 사람이죠. 엄청 많이 반출해 나간 사람이에요. 악명이 높았던 사람인데 한일 병합조약의 내용이 어떤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원히 일본군 황제 폐하에게 양려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순종을 통해서 읽게 했죠. 읽어서 선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가 끝나게 돼요. 그럼 이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 한번 볼게요. 1번 밑줄그은 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인영은 진술하기를 광무 9년 11월에 우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준 새 조약은 일본의 강제에 따른 것으로 황제 폐하가 윤허하지 않았고 참정 대신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슬프게도 오적, 이지용, 이근택, 박재순, 플러스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제멋대로 허락하다고 쓰고 속여서 우리는 노예가 되었다. 이 조약은 을사늑약이겠죠. 자, 을사늑약에 대한 거.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는 거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 최혜국 대우를 처음 규정하는 거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었죠. 미국이랑 맺은 거. 통감부가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통감부가 설치가 됐고요.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강화도 조약에 해당합니다. 자, 2번 밑줄 그은 특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1907년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어. 여기가 이준 열사가 묻힌 곳이구나. 이준, 이상설, 이휘종, 헤이그 특사로 갔었던 3인방이죠. 자, 헤이그 특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를게요. 서양에 파견된 최초의 사절단이었다. 이 사람들은 사절단은 아니죠. 이 최초의 사절단은 우리가 미국에 보냈던 보빙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빙사. 이 최혜국 대우를 규정했었던 조미수호 통상 맺고 나서 미국도 우리한테 공사를 파견해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를 미국에다가 보냈었죠. 이건 보빙사고요. 조선 책략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거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가 일본에 수신사라는 거를 보내요. 그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오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온 거는 사절단의 이름으로 치면은 수신사죠. 김홍집이 갖고 오는 거고.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 기기국에서라고 하는 이거는 청나라에 있는 건데 우리가 청나라에 보냈던 거는 영선사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영선사가 갔다가 와서 한 거고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갔었죠. 4번이 답이네요. 3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번에 답사할 곳은 가의 묘역입니다. 그는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은 그냥 세트로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이준인 걸 알 수가 있죠. 저기 서울시 강북구에 가시면 그 4.19 묘역이 있는데 옆쪽으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애국선열 묘역이라고 여기에 무덤군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열사 무덤이 있어요. 이준인 거를 찾아내고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손병희라고 하는 사람은 3.1운동을 주축으로 일으켰던 천도교의 교주로 3대 교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여운형은 나중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걸로 활동했었던 독립운동가고 홍범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봉오동 전투에 나오는 사람이죠. 의병활동 중에서 무장투쟁 중에서. 그래서 이준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4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기본편에서는 아마 이게 가장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운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정확하게 순서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이게 모두 거의 같은 연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숫자 암기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봐야 돼요. 자, 가를 먼저 볼게요. 박승환 대대장 군대 해산에 항의하면서 순국하다. 군대 해산 언제 됐죠? 1907년에 고종 강제 퇴위하고 순종이 등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약을 맺으면서 군대를 해산을 하죠. 자, 그때 군대는 해산을 해요. 나를 볼게요.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하다. 1907년에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파견을 하는 거. 다를 볼게요.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되다. 자, 순서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헤이그 특사를 보냈죠. 근데 별다른 성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실패하죠. 근데 헤이그 특사 보낸 것 때문에 고종이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 다음에 고종이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는 요게 있는 거고, 고종이 퇴위하고 나서 순종이 등극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억지로 맺은 조약에 요런 내용이 나오죠. 군대를 해산한다. 요게 가장 마지막에, 요거는 순종 시기에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자면 나, 다, 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다가가 들어가 있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모두가 연도가 같은 해이기 때문에 이것만 외워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고,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이걸 나열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 암기가 아니고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B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C가 생겼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라의 권한을 빼앗기게 됐는지는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는 카테고리의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의 줄거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순차적으로 머릿속에 장면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